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대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네. 참, 오늘 또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네. 2심 판결인데요. 징역이 오히려 늘어났네요. 1년 6개월로 늘어났는데 네. 아니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징역이 1년 6개월로 늘어날 정도로 저렇게 이제 중하다라고 본 것인데 사실 윤영호는 돈을 준 사람이고 네. 돈을 받은 건 전재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전재수는 지금 무혐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형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1심에 무죄로 인정됐던 횡령죄의 일부가 예.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서 형량이 4개월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익 제보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선에 대해서 본인이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16명의 의원에게 그 의원급에게 전달했고 예. 그중에 4명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이다 라고 해서 전재수 또 전 통일부 장관 뭐 등등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전재수를 공천 주고 그 다음날 합수본이 다 불송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혐의 없음 처분한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노력한 이 윤영호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2심에서 형량을 더 늘렸다. 어허. 와, 윤영호가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전달한 사람이고 돈을 갖다 준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렸다? 이게 굉장히 좀 앞뒤 구조가 일반적인 사건 구조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권성동 의원도 아마 내일 선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의하면 발표에 의하면 전재수가 무죄면 권성동도 무죄다. 어허. 심지어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혐의가 전달했다라는 혐의예요. 본인이 1억 원을 가지고 전달했다라는 혐의인데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전재수에 대해서는 1차 특검 다 지금 직무유기입니다. 1차 특검에서 작년 12월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그거를 2차 특검으로 넘긴 다음에 2차 특검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공소시효가 다 했다 그러고 이거 정말 대한민국 법치 사회가 유명 무죄, 무명 유죄라 그래서 이제 친명 무죄, 이재명이 비명 유죄. 엮이면? 어허. 네, 이재명과 연관돼 있으면 무죄이고요. 이재명과 연관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유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여기 양형 기준을 보니까 무슨 특정 종교를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를 흔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양형 기준으로 형량을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대장동으로 구속돼 있는 뭐 남욱이나 뭐 김만배나 대장동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때 대순진리회를 이용해서 그 사진요. 허위 기사를 만들고 대순진리회를 포섭을 했다라는 거를 이재명에게까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까지 보고까지 다 했다라는 게 판결문의 사실관계로 다 드러나 있어요. 이거 정말 친명 무죄, 비명 유죄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거 한두 가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그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라도 이 보수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에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이 대한민국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뭐 댓글창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돈은 받아도 상관없군요. 뭐 이런 반응들 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엮이면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니까 돈 함부로 받으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KFBI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저 경제 관련 소식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뭐 주식하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6,600선을 뚫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한 그런 상황인데 뭐 주식 오르는 거, 주가 올라가는 거 분명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민생 경제가 그렇게 뭐 나아진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거든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만 OECD가 한국의 이 잠재 성장률, 한국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를 예측을 했는데 이미 2023년부터 우리가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더 낮고 그리고 그 격차도 점점 벌어져 가지고 내년에는 한 1%대 1.5%밖에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하면은 네. 사실 마이너스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도체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 건데
반도체가 워낙에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를 막 6,600으로 끌어올리는 게 이게 다 반도체 덕분인데 이 반도체를 빼게 되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1% 이하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경제 제도는 인류사에서 100년이 넘었습니다. 뭐 예. 우리나라야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1945년에 광복이 되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경제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한 40년밖에 안 되지만 미국 주식만 시장만 해도 10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주식은 경기를 선행한다예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내년이나 몇 개월 후에는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떠한 맞죠. 뭐 소상공인들이나 국민들이 먹고 살기 편해진다가 이제까지의 주식 역사 또 경제 역사에 확립된 그러한 것인데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OECD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랐을 때 경제가 호황기가 되려면 주가가 경제를 선행하려면 정말로 국민들이 정말로 이 기업의 가치가 있다. 혹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이 기업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주식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다른 산업도 한꺼번에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뭐 주가 성장 정책을 한다 그래서 온갖 국가 내에 있는 기금들을 다 끌어다가 연기금이던 받고 있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 연기금은 외국의 업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해서 달러를 벌어오면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 슈퍼마켓을 하는 집에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냥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서로 물건 사고 팔고 하면 이게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OECD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교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OECD에서는 뭐 중국하고의 연계 이런 것을 다 살펴보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미 관계에서 지금 뭐 슈퍼 301조 문제도 그렇고 대미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OECD에서 관측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했을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침체기 아니냐? 무슨 전쟁이 났고 침체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이른바 4차 혁명, First Revolution이 나온 그런 단어가 나온 지 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4차 혁명 산업이 이제야 우리가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이제야 AI를 돌리고 이제야 드론으로 돌리고 여기에 힘입어서 미국을 주축으로 실리콘밸리를 주축으로 전 세계가 다 호황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에 잠재 성장률 1%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팔도 성장하고 뭐 다리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가 다 골고루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은 주가 올릴 수 있는 그 반도체 하나에다 지금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거기다 몰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먹만 왕주먹 날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가가 기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가 햄버거랑 피자, 치킨만 먹고 싶다 그래서 햄버거, 피자, 치킨만 계속 먹이다 보면 소화당뇨. 그러면 경찰이 의사가 보기에는 이건 건강상 적신호가 올 것이다 라고 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경제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재명이 이런 상황을 갖다가 다 변명을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이란 전쟁이 터져가지고 유가가 지금 막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 눈을 현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고유가 지원금이다 해갖고 추경 한 30조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소에서는 못 쓴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이거 정말 황당합니다. 예. 저 그 제목에 써있다시피 연매출 30억 이하의 업체에는
이 고유가 지역금을 못 쓰는데 이상을 이상에 대해서는 못 쓰는데 전국에 있는 그 주유소 중에 한 30% 정도만 연매출 30억 이하여서 30% 정도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유소를 찾아가려면 또 멀리 가야 돼요. 가다 보면 기름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해서 기름을 넣고 오나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내 돈 내고 넣나 이게 뭐 또이또이라 비슷비슷하다는 그러한 문제이고요. 정부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뿌린다면서 대신 뭐 우리가 마음대로 뿌리는 게 아니다. 뭐 어떠한 대기업은 못 쓴다. 대기업의 직영 프랜차이즈는 못 쓴다 하면서 30억을 맥시멈으로 잡아 놓으니까 주유소 중에 한 전국에 있는 주유소 중에 30%밖에 저것을 못 쓴다는 그러한 통계가 지금 나온 것이고 실제로 이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겠습니까? 아니 뭐 기름 넣으라고 정부에서 준 건데 여기서 왜 못 써요? 그럼 거기서 그 주유소 그 아르바이트 분들이 혹은 뭐 셀프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마추어 행정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왜 30억 매출이라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서울같이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이런 데는 웬만한 데는 30억 다 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지역이나 지방에 차나 사람이 좀 뜸한 곳 그런 곳에도 주유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이제 30억 이하가 되는 겁니다. 기름 한번 넣겠다고 저기 막 그냥 멀리 떨어진데 외진데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좀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유소 플러스 이러한 상품권을 뭐 전통시장, 뭐 안경점, 헤어점 뭐 이러한 소상공인들 쓰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커머스 상품은 전혀 못 쓰게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가요? 요즘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뭐 종이컵을 어떻게 만들던 뭐 이러한 마이크를 어떻게 만들던 티셔츠를 만들던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나 11번가나 뭐 혹은 이러한 이커머스에 다 입점을 합니다. 그러한 친구들은 정말로 그 창업을 한 거예요.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물건을 요즘 뭐 인스타로도 광고하고 뭐 유튜브로도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 창업을 한 친구들한테는 청년 창업가들이나 그러한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해서 입점한 이커머스에 소셜 이커머스에 입점한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못 쓰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 과연. 물론 동네 식당 가가지고 사 먹을 수는 있겠는데 이러한 방식이야 작년에도 10만 원 뿌린 적 있고 또 작년에 15만 원 뿌린 적도 있고 근데 이게 과연 효과 없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데 이게 과연 무슨 방식이냐, 그러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냐 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구멍이 많이 발생해서 표심에도 크게 더불어민주당이 재미는 못 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참 개 돼지 우리만 힘들다 그러시는데 표 대신 준 건가 그랬는데 진짜 돈으로 표를 지금 사고 있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40일째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8일 정도쯤 남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중요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인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결국 확정이 됐네요. 추경호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됐죠? 추경호 의원님 최종 후보 되신 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다 하지만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는 바로 추격전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서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후보 확정되기 전에는 정원호 구청장하고 누가 나오든 뭐 20%다 그랬는데 지금 10% 얹어버리까지 10%까지도 나왔고요.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 초접전 그러한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추경호 그 확정이 됐고 어제 확정이 됐고 또 그 충북지사로 김영환 지사도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확정이 된 지역구는 아주 격차게 추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도 이제 디비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비지기 시작했는데 자 대구시장에 도전했던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인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러면은 그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로 보궐선거에 나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 전략공천 지역구로 설정을 할 것인가 또 단수 후보 공천지로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5월 3일까지 서류 접수가 그 중앙선관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경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할 것입니다. 예.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어떠한 그 확산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정도는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박덕흠 공관위에서 한번 여론조사 정도는 돌려볼 수 있고 예. 그런 다음에 이진숙 후보자가 이진숙 위원장이 높게 나오면 충분히 전략공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추경호 대구시장에다가 이제 보궐선거면 어차피 선거운동도 해야 되니까 네.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같이 선거활동을 하실 거라 보여지고요. 이진숙 위원장도 이미 대구시장 후보로서 계속 충분히 선거운동 돌아다닌 게 다 예. 이날을 위해서 계속 엔진을 멈추지 않고 엔진을 돌린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김부겸에 대해서 김부겸이 무슨 50% 나온다, 뭐 50% 넘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2015년 이후에 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8년 이후에 선거 양상을 보다 보면 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붙었던 2022년 대선 예. 0.74%였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작년에 치렀던 김문수 후보자와 이재명과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권영국을 더하고 김문수 이준석을 더하고 이재명 권영국을 더하면 진보와 보수가 0.93이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모든 선거가 1, 2% 안에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1% 예. 안에서 결정이 예, 됩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보고 우리 예를 들어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힘 빠지거나 자충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열심히 하면 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님, 예, 이진숙 위원장이 보궐로 가게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방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충북지사도 선거에 이제 들어가게 되네요. 저 약간 드라마였죠, 드라마. 너무 많이 돌아갔어요. 컷오프하셨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김수민 후보가 또 나 안 나오겠다 말했다가 결국 경선을 해가지고 어떠한 드라마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김영환 충북지사님께 그 조기령 충주시장도 한번 만나고 예. 그러면서 덧셈의 정치를 해서 다 같이 충북에서 좀 에너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니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네. 민주당은 이제 신용환 후보인데 네.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아마 TV 토론회에서 모든 게 밝혀지지 않을까. 그 현직 충북도지사 아닙니까? 네. 충청북도 곳곳에 있는 얼마나 현안들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문제나 문화, 뭐 실업적인 뭐 실업률 문제, 뭐 청년 문제, 채용 문제 곳곳을 다 이미 파악했을 거고요. 예. 그 TV 토론회에서 아마 다 진검승부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평택을도 결정이 됐는데 네. 평택을은 유이동 전 의원, 네. 평택을 출신이고 평택을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던 분 아닙니까? 네. 이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낙점이 됐네요. 네, 정말 그 평택을 주민들은 누가 평택 사람인가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 평택 사람인가? 예, 선거철 되면 항상 이렇게 예. 예전에는 정치 철새라 그래가지고 당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역 철새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허. 지역으로 옮겨 다녀요. 그 지역이 평택시인지 평택군인지도 모르는 조국도 가 있고 지금 김영남 전 의원 간다는데 김영남 전 의원은 간다면 정치 철새이자 지역 철새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이제 후보자군들이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여론조사를 돌릴 것인데 유이동 전 의원, 승산이 전 충분히 다자구도에서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국 똑같아요. 조국이라는 그 사람이 그 공직선거에 비례대표 말고는 출마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TV 토론회로 붙으면 여전히 무너지지 않을까. 아니 본인 일단 평택 그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그 지역구 선도 모르는 사람, 평택신지 평택군인지도 모르는 사람, 평택에 KTX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TV 토론회 가면 분명히 유이동 전 의원이 승산이 있다고 좀 파이팅 있게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평택을에 지금 민주당이 후보를 좀 못 내고 있더라고요. 못 내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 건너갔던 뭐 국민의힘에서 물론 뭐 탈당도 했고 했지만 어쨌든 뭐 김용남 후보를 뭐 넣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의 오른팔에 와서는 김용을 네. 낼 거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근데 정청래의 생각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좀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네, 후보를 만약에 안 내면 그
진보당, 예.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와 얘기를 해서 대신 울산 시장 선거에서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 예. 이 정도로 아마 뒤에서 딜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저 김용남이라는 사람은 하남갑에 있는 여론조사에 김용남, 이광재, 장윤미 변호사 이렇게 3명을 또 돌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댓글창에서 지금 김용남 방금 확정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어디로 확정이 됐죠? 김용남, 평택을인가 봅니다. 평택을에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남갑에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평택을에 하남갑에는 이광재를 공천했고 평택을에 김용남을 공천했고 안산갑에 김남국을 공천을 했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김남국이 됐어요? 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아이고. 점은 또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금 명청 대전에서 이재명과 정청래 싸움에서 예. 이재명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랬고 결국 김용도 안 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부산 하정우입니다. 부산 하정우도 이재명이 공개석상에서 생중계에서 대놓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할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안 보내려고 그랬죠. 네,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정우가 청와대를 사퇴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에서 이재명이 이긴 게 없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 진짜. 네. 이재명 밀었던 사람들은 다 공천에서 탈락하고 예. 진짜 비명 행사가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예. 친명 행사가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아니 정청래는 전국을 엄청 돌아다니는데 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돌아다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청래가 지방선거용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본인 8월 전당대회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영월 단종제를 왔다 갔는데 그냥 전국 지도 중에서 이번 주말에 사람이 가장 많이 갈 곳을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 전당대회에 대한 그 표심 자극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대진표가 정해졌으니 평택을에는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단 조국, 국민의힘 유이동 그리고 황교안 후보도 나오셨고요. 예. 또 김재현, 진보당 김재현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정해졌으니 아마 좀 열심히 하면 표가 갈라지면 진보 진영의 표가 갈라지면 유이동 전 의원께서도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댓글창에서 김난짐님께서 석유 얼마나 남았냐 그러시는데 이게 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대로라면 208일 남은 겁니다. 근데 208일 남았는데 지금 최고가 상한제하고요. 지금 난리도 아닌 거죠. 절대로 208일치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각 지역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거 상황들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한번 좀 강원도를 한번 좀 가볼까 그럽니다. 강원 지역 판세. 현재 강원도야 김진태 현 지사가 그동안 진짜 지난 4년 동안 도정을 잘 이끌어왔는데요. 여기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도 판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도 여론조사에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일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14% 정도가 났는데 네. 오늘 또 도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났더라고요. 예. 도정평가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잘하고 있다가 49%가 나왔습니다. 1%가 너무 아쉬워요. 50%는 항상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49%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겁니다. 우상호 후보자는 일정 자체가 주로 서울,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데 출연하는 일정이고요. 예. 김진태 도지사는 지금 마을회관 일기라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곳곳에 있는 영월, 철원, 양양, 홍천 마을회관을 돌면서 하루 숙박을 하고 있어요. 마을회관에서. 어허. 마을회관에서 정말로 혼자 주무세요. 침낭 깔고 혼자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떠한 좀 솔솔 바람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합니다. 네. 예. 강원 도민들의 이 지사를 어떤 사람을 뽑겠냐 물어봤더니 지역 문제 해결과 도정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제일 많이 꼽아놨는데 네. 우상호는 이러면은 탈락 아니에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지역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럼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우상호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초중고를 나오지 않았고 강원도에서 태어났다가 서울로 가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6번을 출마했습니다. 그중에 4번이 당선이 됐고요.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우상호의 그때 연설 발언이 뭐였냐면 마지막 정치적 도전. 나 마지막으로 도전할 테니까 나에게 표를 주세요.
박영선에게 박살이 났죠 그때. 그리고 나서 정치권에서 이제 뭐 여러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밀려서 지금 그 뭐야 이재명 원래는 반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재명 선거운동에 열심히 뛰고 정무수석 갔다가 강원도지사로 내려온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상호가 강원도의 지역의 현안을 전혀 모르니까 TV 토론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TV 토론을 거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봤는데 법정 토론은 딱 한 번 있잖아요. 선관위 법정 토론. 예. 그거 말고 방송사들이 TV 토론을 하자고 하거든요. 예. SBS, MBC, 뭐 KBS가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서울이야 뭐 국회의원이 뭐 40몇 명 있고 하는데 그 강원도는 모든 언론사가 도지사 선거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 따로따로 하자. 항상 해왔습니다. 항상. 근데 우상호가 지금 안 한다. 원래는 오늘이 4월 27일이죠.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오늘 했었어야 돼요. 그 다른 언론사가 4월 말에 하자고 했는데 근데 안 한다고 한 거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니 그 서울 서대문구에 6번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TV 토론을 단 한 번도 안 했대요. 단 한 번도. 그냥 TV 토론에 약점 있나 보네요. 선관위 법정 토론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게 뭔가 지금 강원도의 곳곳에 있는 언론의 뭐 본부장급들이나 그 국장님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우상호 측 주장은 TV 토론을 5월 중순 이후로 하자라고 자꾸 연기하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지금 잡혀 있는 게 그 6월 3일 투표 2주 전에 잡혀 있습니다. 다 그때.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한참 공부 중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모르니까 강원도에서 모르니까. 예, 뭐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뭐 정선, 영월 여기에 있는 핵심 뭐 인프라가 뭔지 또 핵심 주제가 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 현안을 아는 사람 김진태 도지사가 좀 앞으로 계속 치고 달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김진태 지사 얘기 좀 해보죠.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 장동혁 대표가 네. 강원도 찾아갔을 때 두 분이 이제 독대했는데 그 자리에서 결자 해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좌파 성향 매체에서 싹 왜곡을 해가지고 제목을 다 막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사퇴 요구했다 요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예.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 아마 다른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뭐 중앙단 얘기에 대해서 아니 지도부가 오면 쓴소리 할 건 하겠다. 그게 예, 예. 나의 정치적 성격이다. 안 하면 안 했지. 뭐 하면 한다. 뭐 이러한 성격인데 장동혁 대표가 오셨고 비공개에서 말을 하냐 뭐 공개에서 말을 하냐 이러한 내부적인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개석상에서 결자해지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다음에 그 다음 그 행선지에 가서 기자들 질문에 예. 결자해지가 무슨 거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얘기를 못 나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맞습니다. 그럼 결자해지라는 말이 왜 나왔냐? 지금 제 SNS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니 강대규 변호사는 장동혁 좋아하는데 그 김진태 그 지사에게 이러한 뭐 분위기를 말씀 안 들었냐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계세요. 그래요? 그 말씀을 드리자면 김진태 지사가 아까 마을 회관일기라 그래서 강원도를 지금 몇 바퀴 계속 돌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전통시장 낮에 가고 뭐 같이 그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마시고 하면서 많은 그 분들이 그 장동혁 지도부나 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죠. 예. 뭐 미국에서 왜 안 오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들은 거를 전달을 한 것이라는 수준만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좀 생각을 하고요. 김진태 지사 성격에 뭐 만약에 뭐 사퇴 이러면 그 앞에서 사퇴하세요라고 했겠죠. 김진태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인사청문회 할 때 얼마나 날카롭게 했던 그러한 강골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최고위원회 끝났어요. 예. 끝나고 기자분들이 앞에 있는 다른 일정에 뭐 그물이나 혹은 뭐 그 어촌 일정에 먼저 간다고 쫙 빠지고 최고위원분들은 저기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이제 그 어촌을 가야 되니까 장화도 신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양양이거든요. 저 자리가. 예. 강릉 양양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강릉에서 어떠한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꽃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꽃을 준다고. 저는 약간 아쉬운 게 기자들이 그 장면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꽃을 주고 제가 전달해 드렸거든요. 장동혁 대표랑 사진도 찍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팬심 있는 분들은 또 찾아오셨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러 양양에 있는 막국수의 양양 메밀타운을 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메밀타운인데 그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한 분 한 분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근데 그분들도 다 뭐 셀카 요청 혹은 아니면 응원한다. 다 이렇게 말을 했지. 강원도에서는 분위기가 좋군요. 예,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 그 김진태 지사도 영월 단종제를 가던가 혹은 뭐 날씨가 좋은 날에 각종 체육 고교 동문회를 갔을 때 그 누구도 와 이게 왜 왔어요? 오지 마요. 국민의힘 싫어요.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제가 같이 한동훈은 다녔을 맨날 때. 가면 이상한 소리 듣는다면서요. 예. 아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약간 우려가 됐던 게 어쨌든 저희가 탄핵 직후에 대선 직후 상황 아닙니까? 예. 사실 2018년도에 지방선거 그것도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문재인 대선 다음에 저희가 지방선거 했을 때 그때는 분위기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이 막 저희 그 자유한국당 다니면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 체감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엄청 좋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네. 그리고 결자해지는 그냥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전달해 전달했을 드린 뿐인데 겁니다. 네. 그걸 앞뒤에 다 자르고 악마의 편집을 당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우상호 후보는 아까도 뭐 잠깐만 얘기는 하셨지만은 네. 아니 굉장히 의혹이 많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무슨 아들 축의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아. 이건 뭔 얘기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거 오늘 그 김진태 캠프의 이민찬 대변인이 네네. 오늘 아침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근데 언론이 지금 하나도 안 받아써주고 있어요. 언론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말씀드리면서 아하, 예. 이것을 지금 보도로 잡아주신 우리 그 펜앤마이크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재명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4월 24일 그러니까 뭐 그저께 예.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관보에 게재가 되면서 우상호 정무수석으로 근무했을 때 작년 12월에 신고했으니까 관보에 게재가 됐죠. 근데 우상호가 정무수석 들어가기 전에 신고한 금액과 정무수석 들어가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신고한 금액이 4억 5천만 원의 현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예. 보통은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 부동산이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4억 5천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금이니까 이건 현금이네요. 예, 현금이.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하. 아들 결혼식 때 아들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신랑 측 그 청첩장 해가지고 계좌번호가 있었어요. 예. 계좌로 돈이 들어온 거죠. 계좌로 아들 계좌로 보면 뭐 2억 8천이 들어왔고 그 우상호 와이프 계좌로 1억 몇천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이제 4억 5천인데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저렇게 거부도 못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어허.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온 게 4억 5천이면 현금으로 들어온 거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예전에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이 8억이라는 금액이 벼가지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막 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뭐라 했냐면 자기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니 무슨 결혼식 축의금이 어떻게 8억이 돼 이러는데 이거 보니까 진보 좌파는 이게 가능하구나. 아니,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면은 축의금이 막 이렇게 막 몇 억 단위로 가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때는 그 논란이 안 됐냐? 작년 10월 달이거든요. 그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최민희 때문에 그랬죠. 네, 최민희 결혼식이 너무 문제여서 문제가 안 됐지. 우상호 정무수석도 아들을 국회 소통관에서 결혼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최민희 딸이 결혼시킨 그 장소에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결혼을 시켰고 정무수석이 국회 국정감사기간에 본인의 아들이 결혼하면서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박아서 그 계좌에 4억 5천이 그 들어오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김진태 지사는 제가 그게 참 김진태 지사한테 섭했는데 네. 저하고 방송도 그렇게 몇 년씩 해놓고서 아들 결혼할 때 저한테 청첩장을 안 보냈어요. 네. 나중에 그렇죠. 알았어요. 나중에. 네. 김진태 지사가 이 펜앤마이크에 한 2년 정도 출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찐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김진태 지사 결혼식은 저도 못 갔습니다. 왜냐?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아니 얘기를 안 해요. 자, 김진태 지사 아들은 결혼 언제 했냐? 장남 결혼 언제 했냐면 김진태 지사는 아들이 2명 있고요. 예. 우상호는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 다 결혼시켰는데 김진태 지사는 아들 결혼을 언제 했냐면 도지사로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그 직후에 몇 개월 있다가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 도청에 있는 직원들 아무도 몰랐고 국장들도 모르고 과장들도 모르고 실장들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제 기억에는 김진태 지사가 뭐 4월 27일 결혼한 걸로 알고 오늘 마침 오늘이네요. 뭐 이때를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근데 그 이틀 전인 4월 25일인가 그 이틀 전에 그 비서진들한테만 회의할 때 내 아들이 내일 모레 결혼한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근데 혹시나 내가 일요일 날 연락이 안 될까봐 결혼할 때 연락이 안 될까봐 안 될까봐 지금 공고를 한다라고 해서 그 비서실장은 갔대요. 비서실장이 내가 안 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거기서 비서실장이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난 가겠다라고 간 거고 그 비서실장의 증언을 제가 어제 취재해서 물어봤어요. 결혼식 갔을 때 축의금 얼마나 냈네? 그러니까 안 냈대요. 왜 안 냈어요? 하니까 안 받았대요 축의금을. 김진태 지사는 신랑 측은 아예 축의금을 안 받았답니다. 제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김진태 지사한테 축의금은 그때 왜 안 받으셨냐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국회의원 8년 하면서 그 선관위에서 뭐 축의금 내지 말라 그래서 정말 나는 축의금을 안 내고 다녔다. 그 지역의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 축의금 안 내고 다녔는데 다니면 안 되죠. 그렇게 내면 안 되죠. 예, 근데 나는 축의금을 안 냈는데 내 아들 결혼한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축의금을 받는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하. 난 정치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안 한 거고요. 그럼 이게 왜 알려졌는지 아세요? 김진태 지사의 박선영 의원이라고 김진태 지사의 예. 사촌 친척이래요. 누나죠, 누나. 네, 누나래요. 사촌 누나인데 그 박선영 의원이 그 SNS에 올린 거야. 그날 오후에. 그날 저녁에 글을 올려서 아이고 김진태 지사 아들 결혼식에 왔다라고 그 자기 친척이니까 친척한테 트위터에 올리니까 이제 도청이 뒤집어진 거죠. 도청이 아니 지사님 아들 결혼식인데 아무도 안 갔다고? 그래서 야 별일 아니고 그냥 해프닝이니까 그냥 끝내라고 끝낸 겁니다. 끝낸 거고 오늘 이제 그 많은 청년 정책을 하면서 그 스드메라 그래서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에 대해서 강원도 청년들 결혼 비용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저희가 보고 올리고 정책 회의를 하는데 지사님은 실제로 그 아들 결혼식을 어디 상록회관인가 거기서 했거든요. 호화스럽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첫째 아들 결혼했을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는데 지금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저희가 그때 그 말씀드렸어요. 신부 측은 스드메를 해서 돈이 많이 들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강원도에 명소가 얼마나 많냐. 강원도 곳곳에 명소를 연결해서 스몰 웨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정책을 좀 고안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공 예식장도 만들고 근데 공공 예식장에 청년들이 가기 싫다는 거 아니냐. 그 공공 예식장이 낡았다고. 그러면 강원 명소를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자 어쨌든 우상호는 4억 5천 축의금 받았죠. 출판 기념회도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했죠. 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출판 기념회 안 했죠. 선거 사무실 개소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안 할 거예요. 왜 안 해요? 그걸 왜 안 하냐면 도정 보고 대회라고 올 초에 했습니다. 강원, 원주, 춘천 도정 보고 대회를 했는데 이미 많은 도민들이 내가 나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도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또 내가 그 선거 사무실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먼 길에서 발걸음을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난 내가 찾아가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도 안 합니다. 선거 사무실 개소식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들고 오거든요. 안 하고 이렇게 청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상호의 건물 현수막을 보면 딱 세 글자가 써 있어요. 깨끗하다, 청렴하다, 소탈하다 써 있는데 이거 소탈하다, 깨끗하다, 힘이 있다. 와, 저 소탈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들에 대해서 그 결혼식을 열고 4억 5천을 받고 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고 힘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엊그저께였나요?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무슨 뭐 성상납 의혹 이런 걸 터뜨리던데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는 게 뭐냐면 사실 옛날 일이 아닙니다. 저 2004년도에 저 4명이 베트남에 갔었고 저기에 대해서 이른바 뭐 성상납 의혹, 뭐 룸사롱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돌긴 돌았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보도했던 건 뭐냐면 4월 24일 날 SK 임직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당시 저 4명을 저러한 그 베트남 일정을 짰던 SK 임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호텔 이름이 나왔고요. 또 어디 룸사롱 무슨 술집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이랬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을 가로세로 연구소가 취재를 해가지고 녹취 파일을 다 공개를 한 곳입니다. 저 4명, 그러니까 민주좌파의 민낯에 대해서 2004년도에 갔다고 한다면 저것은 그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오는 잃어버린 10년에서 민주좌파가 가장 정점에 찍었을 때고 그럼 왜 갔냐? 그래서 SK 통신 사업에 대해서 베트남하고 연결시켜주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고 거기에 강원도지사 후보가 있고 지금 인천 연수갑으로 된 송영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우상호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새천년 NHK 얘기인데 우상호가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니 진짜 이제 우상호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지금 강원지사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문제고 맞습니다. 그리고 5.18 전야제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떤 진보 좌파에서 제일 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그 5.18 전야제에
유흥주점 가가지고서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하다가 그러다 걸린 거 아니에요. 네, 1987년 5.18 전야제이고요. 5월 17일이죠. 그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술을 먹다가 그 이른바 룸사롱을 간 겁니다. 그 룸사롱 이름이 새천년 NHK예요. 거기서 뭐 양쪽에 여자를 끼고 뭐 노래 부르고 뭐 하다가 놀다가 임수경이 온 거예요. 임수경이라고 뭐 그 북한 왔다 갔다 사건이죠. 버린 임수경이 왔는데 그때 송영기는 어떻게 취해 있고 누군 취해 있고 하면서 우상호가 그때 임수경이 쓴 원문이 아직도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우상호가 임수경한테 제가 지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하면서 야이 뭐뭐한 년아 이러면서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와 이러면서 막 욕설을 한 거죠. 그래서 임수경이 충격을 먹고 이제 그날 밤에 이 본인의 경험을 내가 룸사롱을 갔더니 새천년 NHK에 갔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놀더라. 그 글을 올려요. 글을 올리고 그 글이 확 회자가 되는 것인데 민주좌파의 민낯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아니 우상호가 뭐 서울시장 나올 때 마지막 정치 도전이라고 했으니까 정치 안 하면 더 이상 저도 언급 안 하겠는데 강원도지사로 나왔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많은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제 나이 또래, 제가 85년생인데 제 나이 또래 애들한테 혹은 나이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새천년 NHK 알아? 라고 물어보면 모를걸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르죠.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걸 찾아주거나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보내주거나 어떠한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누군가께서 굉장히 AI로 영상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내주고 하는데 심지어 그 춘천시에는 춘천시 법원 근처에 NHK라는 그 유흥주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네가 그런 거를 어쨌든 그 젊은 친구들이 모르는데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좀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 민주좌파의 도덕성의 흠결에 대해서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전야제에 룸사롱에 가서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놀고 또 베트남 가서 뭐 성상남을 했다는 의혹까지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민낯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려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기사화하는 언론이 지금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강원도에 있는 언론들은 강원도민의 눈과 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강대휘 변호사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윤영호는 유죄인데 전재수는 지금 무혐의로 처분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들이나 그리고 지금 방금 보신 강원도 지역의 어떤 판세들 그리고 전국의 지방선거 관련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고 뭐 대구는 추경호 의원으로 지금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충북지사는 이제 김영환 현 충북지사로 결정이 되고 평택을은 유이동 의원으로 결정된 이런 상황들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채팅창에서 렉시님 후원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사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사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